우리의 지금 KF-21 전투기가 좀 많이 더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성능 개량이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5세대급이 아닌 5세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6세대 전투기 중에 핵심은 입니다. 요즘 KF-21이 이미 실전에 들어간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현재 양산 출고 전력화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하나요? 방위산업의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을 수요로 합니다. 이 무기산업,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군용 항공기 중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무기 중에서는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집약된 하나의 무기 체계가 바로 전투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KF-X라고 하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앞당겨져서 전력화 일정이 좀 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기 개발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제 혹자는 4.5세대라는 명칭을 하는데, 사실 전투기를 구분하는 세대 구분은 4세대냐 5세대냐지 4.5세대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4.5세대라고 명명한 것은 우리가 개발 초기에는 4세대 전투기였지만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이후에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5세대 수준의 전투기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4.5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4.9세대라고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 4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4.5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KF-X의 지금의 KF-21 전투기의 수준은 개발 완성 단계에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만 보더라도 4.9세대급이다. 그러니까 거의 5세대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투기 개발은 그 나라의 모든 그러한 경제력이나 또는 그 기술력 등 국력 요소가 투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그래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사실 세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게, 이미 미국 등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해외 많은 이런 강대국들이 5세대 전투기 그 이상의 이제 결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KF-21 전투기가 좀 많이 더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KF-21 전투기가 결국은 향후 이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우리가 PIP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임프로브먼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성능 개량 사업, 그리고 사실은 비행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OFP라는 개념도 있고, 약간 이제 항공기 설계, 기체 설계로부터 항공기를 개발하는 게 특히 군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금 일반 무기 체계와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성능 개량이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5세대급이 아닌 5세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이것은 그냥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미 공군은 5세대 전투기를 Air Superiority, 그러니까 공중 우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5세대 전투기는 이 공중 우세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이 되는 반면, 미 공군이 얘기하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정의에는 핵심 키워드가 에어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 지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공중 우세를 뛰어넘는 공중 지배를 하는 그러한 막강한 군용 항공기 중 전투기의 성능과 위용을 이 공중 지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죠. 그래서 이 6세대 전투기 중에 또 핵심은 무인화입니다. 무인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효율부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제 유인 전투기 시대가 지나고 이제 무인 전투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한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A의 KF-21 참여 논의는 실제 도입이나 공동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뭐 10년 아닌 그 20년까지 이게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시작부터 이 개발 과정이 좀 순탄치 않습니다. 원래 미국 등 유럽,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롱텀에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이걸 성공을 답보로 개발이 완성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술과 그리고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좀 엄밀히 얘기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우리가 과거 KF-X 전투기 개발을 1998년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벌써 2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보람의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왔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KF-21 전투기 개발에 닻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공동 개발에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닻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에 우리 입장에선 고마운 국가죠. 근데 지금은 일종의 인도네시아의 좀 이런 개발비 분담금 뭐 협조나 또는 개발 과정에서 불법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인도네시아와의 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사실 터키, 튀르키예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제 UAE 등 이들 나라들이 지금 KF-21 전투기 개발에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와 협력을 지금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국제 공동 협력 개발의 협력국의 그 권역,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와 협력을 했으면 중동 지역에서의, 그리고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서의 협력 국가와의 그런 공동 협력을 통한 완성된 무기체계 플랫폼을 같이 공동 그 마케팅을, 그런 무기 수출 세일즈를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중동의 그 지역 정서나 종교적 특징, 그래서 그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 한국산 무기로만 이렇게 우리가 제한하는 것보다 현지 중동 국가와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UAE와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의 형제 국가들에게 수출 세일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국제 공동 협력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공동 전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 개발은 이제 공동 마케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우리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를 또 보더라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은 전 세계 매년 무기 수입국가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무기 수요 국가로서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실제로 KF-21 전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KF-21 전투기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뭐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이나 PIP 사업을 할 때는 협력 파트너로 같이 또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단순한 뭐 공동 개발이나 공동 협력 차원이 아닌 이제는 더 나아가서 KF-21 전투기를 무기를 구매해주고 구매한 그 전투기를 또 주변 국가에 수출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협력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UAE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무인 체계가 결합되면 앞으로 한국 공군의 작전 방식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나요? 이제는 우리가 뭐 미래 전투기 개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앞으로 지금의 전투기의 어떤 기체 외형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투기의 외형이 아닌 SF 공상과학 속 영화 속에 나오는 우주선과 같은 그런 기체 형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AI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무인화와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인화되어 있는 전력이 얼마만큼 똑똑한 그런 진화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무인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운영하겠다라고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장차 한국 공군도 KF-21 전투기도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이제 무인 전투기 시대가 앞으로 열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 공군의 어떤 작전 방식이나 이런 무기 운용 방식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멈티라고 하는 맨드 언맨드 티밍,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뛰어넘는 결국은 엄티라고 하는 언맨드 언맨드 티밍, 그래서 무무인 복합 체계인데 이는 AI 인공지능 등을 통한 완전 자율무인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인 이러한 전투기의 진화, 어디까지 진화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러한 첨단 무인 기술들을 접목 활용한 그런 무인 전투기의 등장, 그런 개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한국 공군과 우리 방산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수출 전망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KF-21 전투기 개발이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제 전력화 배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도입해서 운용 성능과 또 그러한 위용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세계의 또 많은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FA-50 전투기도 지금 우리가 블랙 이글스가 지금 KF-21로 2028년께에는 이제 기체를 변경하기로 했는데, 전 세계 이렇게 공중 고개 이런 비행 편대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에 5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또 많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단순히 신형 전투기 개발에 이제 성공했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속 버전을 위한 후속 전투기 개발에 대한 기체 연구, 그리고 업그레이드 사업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의 또 KF-21 전투기가 수출됨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이러한 방위산업,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방위 항공 기술 분야의 그러한 그 역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최근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데요. 일시적 외교 갈등을 넘어 구조적인 안보 경쟁으로 봐야 하나요? 예, 최근 동북아 영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국제 정세도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이 동북아 지역 영내에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교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무력 분쟁과 무력 충돌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지금 야기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중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뒤 이제 1972년 이제 중국과 일본은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은 지 벌써 이제 반세기가 넘어가는 상황 속에 그 이후 중국과 일본이 이 정도로 외교 갈등이 극단에 치달았었던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선 이제는 무력 충돌의 그런 위험성까지 지금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동북아 영내의 이러한 긴장과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중일 간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을 공식화한 이후 중국에 대응한 일본의 안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일본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 제대로 된 군대조차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자위대 체제인데 자위대는 사실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보통 국가로서 이런 주권 국가로서의 군대를 보유한 이제 기본적인 보통 국가로서의 그런 지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칫 일본의 우경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군국주의적인 어떤 다시 군사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야심을 다시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일본은 방위대강의 전수방위 조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그 외국의 공격이나 또는 침략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 국가로서의
그러한 군사적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천명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일본이 최근에 보면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도 않은 일본의 군사력이 사실 전 세계 이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일본은 강력한 또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증액과 그리고 더불어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전력하기 위한 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올 상반기 그 호주의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의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모가미급이라고 하는 호위함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해양방산 기업들이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과 경합을 했는데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한 금년 4월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호주의 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에 그 모가미급이 선정되면서 호주 100억 불 달러, 그러니까는 호주 100억 달러는 원화로 환산하면 한 14조 원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모가미 구축함 호위함을 11척을 수출하는데 호주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4년 1년 동안 한 해 전체 해외 무기를 수출한 금액이 95억 불이었습니다.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13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4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무기 수출액을 다 합쳐도 13조 원, 95억 불인데 일본은 금년 4월 이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 한 건을 수주함으로써 지난해 1년치 우리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죠. 최근에 이러한 무기 수출에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이러한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움직임, 국방 예산에 대한 증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또 무기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이런 수출 세일즈 등을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 또는 자국의 방위 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조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해군군 활동 강화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2023년 미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해요. 2023년 미 국방부,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의 DOD라고 했는데 지금은 DOW라고 해서 Department of War, 그래서 전쟁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2023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그 보고서는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고 해서 이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4차 상세 전략이자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의 리플리케이트는 영어 사전으로 복제하다, 복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이 2023년 발표됐을 때 세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보고서에서는 2030년경이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추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의 부상을 그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인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중국의 해군력 부상을 막기 위한 이제 강력한 이제 대량의 소모성 무인 전력을 전선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게 네이비 씨 고스트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류령 함대인데 USV, 그래서 Unmanned Surface Vehicle, 이거는 이제 무인 수상함이죠. 그러니까 해군의 배틀십이라고 하는 구축함으로부터 호위함 이런 그 해군 전투함들을 무인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UUV, 이거는 Underwater Vehicle, 그러니까는 무인 잠수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론이나 그리고 급기야 항공모함도 무인 항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대만 간에도 양안 문제가 좀 심상치 않은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의 전략은 대만 인근 해협을 이거를 이제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헬스케이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이프 전략은 대만 해협을 방금 말씀드렸던 USV와 UUV,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그리고 드론 등으로 덮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헬스케이프 전략인데 미국이 이런 전략을 발표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됐던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어 협력을 제한하면서 이른바 마스가라고 하는 한미 조선어 협력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고, 급기야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주면서 이제 미국은 자국의 이러한 해양 방산에 대한 부분을, 해군력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키고
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파트너로 우리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배경은 첫 번째 중국의 군사력 부강, 그리고 중국의 이 군사력 부강 중에서는 해군력, 중국의 이러한 해군력이 미국을 굉장히 자극하고 의식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달에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중국 현지에서의 상황은 중국도 이 조선업에 있어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조선업 강국 꼽자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지금은 민간 선박 수준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군함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일 간 안보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여전히 관리자의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을 넘어서 또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또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 일본의 자위대 항공기의 레이더를 조사를 했던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를 조사한다는 게 공격 행위를 하기 위한 그 공격 직전 단계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이더를 조사한다는 게 이제 강력한 그런 위협 신호인데 그래서 자칫 이로 인한 그 무력 충돌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출조의 솔사 한자로 그래서 조사 그래서 영어 사전에는 irradi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더나 빛을 비추거나 뭐 조준하는 그런 거 행위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거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위협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레이더 조사 행위에 따라서 무력 충돌이 또 벌어지는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외교 갈등 그리고 무력 충돌에 대한 다양한 이런 갈등 상황이 높아지는 데에는 사실 일본은 미국을 좀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 미국과 미일 동맹이 맺어져 있고 그리고 단순한 외교 안보 파트너뿐만이 아닌 어떤 뭐 통상이나 무역 어떤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이 미국이 한국에게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줬는데 정작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주변 나라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북한도 금년 초 핵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지금 일본만 핵잠수함 내지 핵추진 잠수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핵잠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싶은데 이를 용인받고 승인받으려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 전략이나 상쇄 전략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은 자국의 어떤 군사력 강화에 대한 기저 그 다음에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그런 보통 국가로서의 어떤 도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그런 미일 군사 동맹에 있어서 그런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으로나 이러한 동맹의 그 결속과 연대가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니까 일본이 조금 조급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중일 간의 외교 갈등이 일본이 결국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미국을 의식한 그러한 행동의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일 간 안보 경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어떤 리스크와 기회를 안게 되나요?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나 무력 충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과 무력 충돌은 우리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일 동맹,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한미 군사 동맹으로 왔고,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이 동맹 이론에서는 크게 동맹 이론의 딜레마를 설명하는데 동맹의 연루와 그리고 방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맹을 맺었을 때 그 동맹은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이 흔히 맺어지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북한이 다시 한번 또 이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한미동맹에 따라서 미국이 자동 참전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 본토에 반전 여론이 불거나 미 의회에서 이렇게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 동맹이 맺어져 있지만 이 연루되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우리가 포기라고 하고 방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영어 사전에서는 포기브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포기인데, 저희가 이제 군사학에서는 이를 방기라고 표현하는 게, 이 방기라고 하는 뜻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뒷짐 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뒷짐을 진 상태로 바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작 군사적 지원을 하고 본토 병력을 파병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루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직간접적인 어떤 미국이 벌인 모든 전쟁과 전투에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게, 과거 월남전 당시에는 우리가 전투병만 30만 명 넘게 파병했거든요. 30만 넘게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라크전, 걸프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2022년 우러 전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155mm 포탄을 미국을 경유해서 우회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군사동맹 체계 하에서는 미국의 어떤 개입되는 전쟁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고 연루될 수밖에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가령 중국과 일본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간다? 그럼 사실 여기에는 일본은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공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협력 공조 상황에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전쟁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개입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과 북한은 또 조중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조중동맹도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쟁에 중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벌이는 전쟁에 북한도 원튼 원하지 않든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작 북한과 한국은 중국과 일본 간의 무력 충돌에 정작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안보는요, 한 나라의 안보를 그 나라 스스로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관계나 또는 국제정치, 그리고 동맹 등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동맹이나 이러한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느냐, 이게 그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유주의 진영의 한 일원이고, 그리고 미국 등 이런 나라들과는 또 동맹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불가피하게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자칫하면 그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게 미일 간의 외교 갈등과 무력 충돌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